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월급과 애들 성적 빼고 다 오른다는 농담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요즘 물가 상승 속도가 무섭습니다. 서민들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은 나아지기는커녕 대세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물가 상승 동향과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진단해서 짚어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물가 동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물가 안 오른 적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합니다. 뭐 지수로 봐도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이인철 소장님, 우선 소비자 물가 동향 최근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치킨은 지금 뭐 배달료 빼고 2만 원 시대고요. 여기에다가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우유는 기초 이제 공산품 특히나 이제 이 과자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우유값이 올랐죠. 우유값. 예. 햄버거 세트 메뉴 먹으려면 10,000원 줘야 합니다. 여기다 라면 가격 올랐어요. 예. 빵 가격 올랐어요. 예. 정말로 정말 뭐 교육비도 많이 올랐지만 애들 성적만 안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주부님들 아마 호환 마마보다도 무섭다는 물가가 10월에 3.2%, 3.2. 처음으로 3% 넘어섰어요. 네. 그러더니 지난달에는 3.7%까지 1년 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근 10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뭐 안 오른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사실은 유류세 인하하고 있잖아요. 네. 20%까지 인하했지만 이게 지금 아직 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석유류 가격이 무려 35% 올랐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농축 수산물 가격 상승했죠.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올랐습니다. 여기다 집세 올랐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한우가 너무 사육두수가 많아져서 가격 내린다라고 했는데 예. 수입 쇠고기 가격 지난달에 24% 올랐습니다. 수입 달걀이 예. 1년 내내 오르고 있어요. 예. 지금 AI, 지방에 이제 고병원성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또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32%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달걀은 하얀색 아닙니까? 라고 할 지경이에요. 네.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인데 방금 그런 외식 물가, 식재료 인상을 본다면 뭐 생활 물가, 신선식품 물가 이런 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2배 정도 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필품 가격,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5.2%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게 변동성이 너무 큰 에너지나 식음료를 제외하게 되거든요. 근원 물가 지수는 2.3%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느니 관리 목표로 하고 있는 2% 가이드라인을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이게 연말이고 예. 이게 이제 물가 요인을 보면 수요청 요인, 공급 측 요인이 전부 다 맞물려 있고 특히나 이제 원자재 가격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물가 오름세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물가 상승 심각하지만 양준석 교수님 지금 뭐 비단 우리 때문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특히 미국이 심합니다. 미국이 좀 심한 이유는 예. 미국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뭐 토론하는 SNS 한번 가봤더니 선진국에서 오른 수요 중에서 90%가 미국 수요라고 하더라고요. 늘어난 수요 중에서. 늘어난 수요 중에서요. 예. 그렇게 되고 그게 또 대부분 상품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산 차질, 그 병목 현상 그리고 또 해운에서 뭐 항구 병목 현상 많이 듣는데 예. 이게 물론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이 또 큰 이유가 되고는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예. 이렇게 급하게 미국의 그 물품 수요, 상품 수요가 올라가 가지고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 예. 이렇게 지금 그 말이 그때 나왔.
나왔었고요. 연별로는 지금 미국이 6.8%입니다. 그런데 10월에서는 6.2%였으니까 지금 거기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런 거죠? 11월에? 예, 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월별로 보면은 그 11월에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10월에는 그 월별로 보면은 0.9%, 네. 11월에는 0.8%였고 근화는 연별로 보면은 지금 11월에 4.5%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도 지금 석유나 그 식품 쪽에서 많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또 거기서는 중고차가 또 큰 그 물가 상승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새 차를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중고차로 갔는데 그런데 또 작년에 중고차를 또 많이 처분시켰어요. 그 팬데믹 때문에 특히 그 자동차 대여 서비스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을 많이 처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중고차도 지금 그 충분한 지금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뛰어서 그게 지금 그 미국 소비자 물가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소비자 연별 인플레이션으로 보면은 지난 12월간 31%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미국이 특히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상당히 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세다면은 그게 또 다른 나라에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그 유럽은 경기 침체가 아직 완전히 그냥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물가가 좀 서서히 올라간다고 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 교수님께서 이제 소비자 물가 11월 미국이 6.8%, 뭐 지금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뭐 도매 물가 지수도 그렇게 높았다면서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 현지의 물가예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자, 이건 거의 뭐 10% 육박을 해요. 1년 전에 비해서. 이 얘기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고물가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가보시면 땅덩이가 넓어서 차를 운전하지 않고는 옆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차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큰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기름값이 물값보다 싼데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58%가 올랐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말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시에 푸는 전략적 비축국가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해도 민심 위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민심 위반이라는 건 먹거리, 이제 에너지 요금에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다 미국 집세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죠. 코로나19가 2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여행 못 가고 레저 못하는 것을 보복 소비가 이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예.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는 이제 돈을 풀던 것을 좀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뭐 이제 테이퍼링, 수도꼭지를 잠그는 건 시작이 돼 있지만 아직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이 통화 정책의 긴축,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내년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둔 8월 의장으로 하여금 이제 이 현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파이터가 되라. 라고 이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은 일시적이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줬던 거예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 고착화된 이 물가 상승세가 지금 이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니까 긴축의 속도도 조금씩 빨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연준 의원들의 이제 내부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파월 의장을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은 왜 그동안에 그러면 이 물가 상승 인플레가 좀 일시적이다. 왜 이런 판단을 계속 해왔을까요? 물론 최근에 이제 입장을 바꿨긴 하는데. 처음에 이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이제 그렇게 병목 현상이 보이니까 이 병목 현상이 아직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데 독감 때문에 나오는 그 임시적인 그 노동 부족 그리고 거리두기 조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의 좀 지연 이런 게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물가는 다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 팬데믹이 특히 델타가 나온 다음에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처음에는 그냥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금세 그 집단 면역이 생길 거다. 그렇게 해서 한 2달, 3달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 델타가 때문에 이게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의외로 지금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오히려
더 오히려 지금 더 이상 쉽게 계산이 안 쉽게 되는 그걸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다 또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이제 퍼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같다 그렇게 평가하는 면이 있고 예.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대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그렇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 오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고 또 저 장기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금이 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벌써 노동난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 가지고선 더 올라가면 임금이 더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역시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그냥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나오고 그런 판단 때문에 테이퍼링을 지금 그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바꾼 거죠. 임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지금 근로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임금을 좀 올리는데 유럽도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 우려 때문에 지금 임금 인상 뭐 요구들이 좀 많이 있다면서요? 유럽 같은 데도?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보다는 어떤 그 노동 시장 자체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노동난이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이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업보험을 특별히 더 얹어주고 있었는데 그 끝나면은 그러면은 다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아직까지 육아 서비스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시 위해서. 돌아올 수가 없다. 또 그 팬데믹 때문에 좀 무서워서 그 워크포스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소득 노동자들이 그 팬데믹 가장 심할 때 필수 노동자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서 위험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를 걸렸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고 그래 가지고선 여기에 이 직업에 대한 매력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실업 그 보험 때문에 지금 저축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새 직장을 찾고 있는다. 그래 가지고선 지금 사직한 노동자들이 미국 거의 사상 최대로 많은 상태죠.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노동력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작년에 저축률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특히 그 그런데 그 저축량이 지금 거의 바닥났습니다. 작년에 올라갔는데 그게 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선 이 노동자들이 다시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분석가들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노동자들이 충분히 그 노동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어느 나라 막론하고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또 다른 관심이 지금 이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게 지금 오를 요인은 많은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동결을 하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부 맞습니다. 생각이 뭐가 좀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는 20일 정부가 2022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20일에요. 그렇습니다.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당연히 내년 경제 성장률, 또 인플레이션율 전망치가 나오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 특히나 물가 상승세를 보면 연말 나갈수록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안 돼서 산자부는 이제 에너지 수급을 담당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에 속해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산자부는 도시가스 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감안하게 되면 지금 연료비 연동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킬로와트 시당 최대 4만 이상 못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에너지 가격을 올렸는데 여기 지금 이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6배 올랐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이제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그냥 유지시킨다면 올해 가스공사의 적자 폭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조 5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제 타이밍이 문제일 뿐 지금 가격에 반영시키느냐 예. 아니 그 가격을 채 반영시킬 수도 없는 구조거든요. 이걸 계속 이제 폭탄을 들고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예. 공공물가가 들썩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요금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요금 여러 가지 요금이 동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이걸 감안해서 기재부는 묶어놓겠다라는 거고 동결하겠다는 거고 예. 산자부는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LNG 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하고 예. 공공기관 또 가스공사와 같은 이 공기업의 적자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반영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과연 20일 발표할 때 과연 이 공공요금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20일 내년 경제운영계획 발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당장 내년 1, 2월 전기 가스 요금을 곧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제는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 통제가 필요합니까? 뭐 통제가 필요하다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통제할 수는 있죠. 특히 지금 그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어떤 면에서는 금년 초에는 이게 하도 그냥 바닥에 있었던 가격이었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긴 하지만은 지금 석유 가격은 지금 그 가격이 1배럴당 한 그 $70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에서 $65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금년 초에는 요게 한 $48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금년 초에서 기준으로 하면은 진짜 많이 올랐지만은 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 비교했으면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 얘기하기가 이제는 좀 어려운데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진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사는 그 휘발유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천연가스는 문제가 조금 더 심합니다. 예. 금년 초에는 그 천연가스 그 판매 단위당 $2 한 50센트였는데 네. 요게 최고 $3 한 90센트까지 올라갔어요. $3 90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3 죄송합니다. $6 30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은 한 $3 80센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이 10월 초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거의 반이 줄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초에 비해서는 한 $1 20센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그 천연가스가 이게 판매 단위당 한 $2 한 10센트 정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냥 상당히 좀 비싼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연가스는 좀 그 가격 인상을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워낙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뭐 정부가 영 마음 먹으면은 일단은 동결할 수는 있죠. 다만 그 손해는 그 소비자들의 그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이제 메꾼다는 거니까요. 언젠가는.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꽉 눌러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터지게 돼 있고 이 한전 가스공사는 또 민간 주주로 되어 있는 이 상장사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에 안 좋은 영향, 투자자들 이런 부작용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이라는 변수까지 겹쳤어요. 예. 그러면 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상을 좀 억누를 수는 있죠. 그것을 이제 이 인상폭이 누적돼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거나 네. 아니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네. 시점의 문제일 뿐 이런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전량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우리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은 지난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전기요금 올릴 때도 그랬거든요. 전기요금 인상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킬로와트 시당 3원 정도 올라서 3원. 네. 그렇습니다. 평균 월 평균 4인 가족 기준 350킬로와트를 사용하는 이 가정의 경우 월 한 1,000원 남짓. 1,000원 남짓 인상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게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이 신호탄이 돼서 이제 가정용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가 오르고 산업용 전기가 오르면 공산품 가격에 반영이 되고 또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가능한 한 이 시점을 좀 미리 조금 미루려는 이제 경향이 있고 특히나 예. 이제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은
뭐 소상공인들한테 뭐 수십조 내지는 수백조 원을 투입을 해야 하고 경기 부양을 해서 기본소득을 얼마씩 줘야 되고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게 선거가 이제 앞당겨지다 보니 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가와는 좀 역행되는 이제 정책을 좀 계속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아마 공기업의 어떤 적자 전환으로 인한 외국인 주주들의 반발 여기다가 외국처럼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공기업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 한전의 경우에는 올해만 영업손실로 내부적으로 한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분기 단위로 해소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세금이나 한꺼번에 인상된 폭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없는 구조지만 네. 그러나 선거 때문에 계속 미적된다면 차기 정부 또 출범하면서 또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물가 통제 물론 서민들의 생활을 의식해서 통제를 하고 싶은데 뭐 물가 부처 책임제 부처가 물가 각 부분별로 책임을 지고 하라는 뭐 이런 제도까지 지금 도입하려고 한다면서요? 글쎄요.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우리나라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막 얘기했지만은 누군가는 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손해로 가든지 누군가한테는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손해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가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부가 조금 그래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좀 네. 시기를 적절하게 좀 조절해 가지고 예. 좀 피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적응하기 좀 쉽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가격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 때문에 선거 하는 것 때문에. 같으니까 예.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가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대선을 의식해서 뭔가 물가 인상을 좀 통제하고 싶은 정부의 마음. 돌아서서 예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같은데 왜 생필품 그때 뭐 쉬운 두 개 어떻게 막 통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활물가 지수를 발표하다가 네. 이게 너무 이제 지수가 급등해서 여론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공표 자체를 유야무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한 게 청와대 내의 일자리 상황판이잖아요. 근데 거기 좋은 게 별로 없으니 매달 발표하려던 걸 그냥 이제 은근슬쩍 넘어갔던 것처럼 네. 이제 물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호주머니와 상황과 밀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소득은 줄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오른다? 이건 민심이 굉장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은 미국은 일자리가 많은데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임금이 올라가 있는 구조지만 우리는 지금 구조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간당 얼마라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임금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부가 이제 소득을 먼저 올리고 임금을 올리고 이제 경기를 좋게 하겠다라는 취지지만 이제 이게 우리와 이제 한국과 미국 간 일자리 문제, 정책의 문제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필수 품목 나왔으니까 이것도 꼭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가격 많이 오른 거 라면으로 한번 지었는데 예. 라면이 이번에 뭐 한 8%, 10%, 12%씩 그렇게 오른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마지막 라면 가격 올렸던 때가 뭐 10년 전, 8년 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년상 올린 것으로 그냥 평균을 매겨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이게 라면이 통제 품목이니까 예. 뭐 공식적인 통제 품목이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압력을 계속 네. 주니까 올릴 때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기비나 뭐 그 가스비도 또 비슷하게 운영될 수밖에 더 없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제로 눌러 놓으면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뭐 물가 부처 책임도 있지만 예전에 물가 관리 실명제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2010 몇 년인가 예. 뭐 배추 담당하는 배추 국장, 담당 차관.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물가 관리 그렇게 이게 성공할 수 문제점이 있을지. 뭐냐면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담당을 하면 어쨌든 자기의 이제 업무 성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를 모셔다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기만 바빠요. 자기가
맡은 기간 동안만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통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했던 걸 이제 도입한다라고 하지만 결코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우려 심각한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국제 원자재 가격 약간 피크를 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조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석유 가격 계속 오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선 석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들을 한번 다 정리해봤거든요. 대부분은 실수요 이유입니다. 실수요. 예, 이번 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됐었고, 그 다음에 오펙이 공급을 좀 막아놨고, 그래가지고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석유 가격이 오를 걸로 생각했는데 11월 되니까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 하나를 보면은 그 투기가 있었어요. 투기. 그 원자재에 대한 투기들. 예. 그런데 11월 정도가 이제 그 테이퍼링 시작했던 때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생각을 좀 다시 했을 때는 이 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지 않았나. 좀 그런 투기적인 생각이 좀 요소가 들고요. 그런 요인 플러스 말씀을 드린다면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면서 해외의 여행 레저 수요가 완전히 절단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펙조차도 그동안은 이제 이 기회에 한몫 벌겠다라고 해서 계속 감산을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꺾이고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 비축을 풀어서 자국의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자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에다가 야 니네도 전략적 에너지를 풀어라고 이제 강압적으로 동맹국끼리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니 지금까지는 오펙이라는 어떤 압력 단체가 국제 유가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지금 이 오미크론과 결합 플러스 여기다 미국 정부의 어떤 이제 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어떤 인위적인 게 좀 통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 최고치, 소비자 물가지수 뭐 40년 만에 최고치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값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 끝납니까? 미 연준 지금 14, 15일 내일 회의잖아요.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선택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시장에서는 이번에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킨다는 건 거의 확실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시켜가지고선 3월에 끝내겠다. 3월에?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그냥 발표할 때는 테이퍼링 결정하고 금리 인상 결정하고는 분리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궁금한 거는 이것을 결합시키겠다는 발표가 그 내일 새벽에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하여튼 시장에서는 결합될 그 테이퍼링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라고 지금 뭐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리 인상은 아마도 6월에 시작될 거다. 6월에 시작될 거고 지금 분석가들이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는 3번 내년 인상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세 차례요. 그렇게 해서 한 0.75% 포인트 되겠죠. 한 그 정도 올릴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요게 그 어떻게 그 내년에 실제 들어가서 그 변할지 그거는 좀 그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 돈 푸는 속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할 거다 내일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 테이퍼링이 끝난다는 것은 정부가 채권을 사는 것을 멈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연준이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지금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채권 시장에 많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엄청나게 텐데. 큰 영향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암시가 나올까? 그게 거기에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한 메시지. 뭐 관심 또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의 금통인데 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우리 금통위는 결정을 하게 될까요? 사실 타이밍의 문제일 뿐 1월 14일에 하느냐 2월 한 24일에 두 번째 금통위에 있느냐 사실은 3월이 대선이에요. 대선 앞두고 잘 안 합니다. 그러면 1월에 무게가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인플레이션율이 심하고요. 우리도 지금 10여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다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더 박차를 가기 위해서는 더 긴축을 고삐를 들 수밖에 없다. 특히 11월 25일 금통위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당시에 한 명만 소수 의견으로 금리 동결 의견을 냈는데 이들 가운데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이주열 총재 제외하고 5명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현재의 기조라고 하면 지금 보면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내년도 물가 전망치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2% 상한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가격 불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내년 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준 발표 내용도 주목되고 하는 금리를 1월에 인상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물가 금리 동향 잘 들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